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결정적인 장면이나 중요한 것은 늘 끄트머리 근처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강원도 동호 해수욕장과 딱 붙어 있는 토지가 나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도로와 붙어 있어 교통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 피서지고요. 이곳의 땅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나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게 문제겠죠. 선착순 매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격도 매우 환상적입니다. 얼마일까요? 700만원의 알파입니다. 700여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요. 어떤 물건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 물건입니다. 양양에 있는 토지고요. 감정가는 702만 5천7원입니다. 최저 가격은 702만 6천원이고요. 감정가보다 1,000원 비싸게 받네요. 아직 유찰되지는 않은 물건입니다.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세금 띵가 먹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게 공매죠. 토지 평수를 볼까요? 12.133 제곱미터. 12.133 평이 아닙니다. 제곱미터예요. 평으로 환산하면 3.67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땅이 작아서 실망이신가요? 700만원이든 70만원이든 3평 조금 넘는 땅 따위가 뭘 하겠냐고요? 비난하고 싶다고요? 실망과 비난은 이걸 다 본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 물건은 토지만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이와 같은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은 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만 매각이라도 어떤 토지의 일부분, 여기 보자면 182제곱미터 보이시죠? 이 182제곱미터 중에 일부분, 즉 15분의 1 정도 되는 12.133제곱미터만 파는 지분 물건입니다. 토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 좋은 것만 따블로 가지고 있는 비호감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연 이외에는 일반 매매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팔리지 않아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평수가 작아 비호감, 쓸데없어 비호감, 비호감 역시 따블이군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만 팔 수 있는 물건이죠.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공유자라고 합니다. 몇 명이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무려 15명이 가지고 있네요. 182제곱미터 약 55평의 토지를 15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공유자가 많으면 토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수만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라는 게 도대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소송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들어가게 되는 송달료. 그러니까 모든 공유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니 알고나 계시라는 걸 알려주는 우편 비용이 한 사람당 최소 10만원씩 해서 15명이면 150만원 이상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죠. 이건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인데다가 더 비호감을 얻게 되어 극형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욕 나오겠죠? 이거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좀 전에 큰소리 쳤던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랴.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늘이 있으면 양지가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공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들의 성분을 쭉 봅시다. 어떻습니까? 성씨가 제각각이죠? 그리고 사는 곳도 제각각입니다. 182제곱미터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어째 좀 모래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래알은 어떻습니까? 서로 결집이 안 되죠. 같이 있어봤자 같이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내가 특별히 무슨 짓을 해도 이들은 자기들의 목소리에 힘을 내기 귀찮아할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귀찮은 송달 문제의 벽만 넣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속전속결이라는 거죠. 공유 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해법을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유자에게 팔아먹기, 다른 공유자 것을 사들이기, 힘을 모아 일반 매매 시장에 내놓고 팔아먹기, 기타 등등. 그런데 이것은 공유자도 많고 모래알 같기 때문에 내 지분을 사갈 사람도 없고 힘을 모을 수도 없으며 작은 지분들이라 다른 공유자 것 한두 개 사들인다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허공의 삽질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협의건 뭐건 시도한다고 힘 뺄 필요 없습니다. 해봤자 헛손질이라고요. 법원에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진행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피자나 케이크 자르듯 판사가 칼을 들고 공유자들의 지분 크기대로 이리저리 잘라 척 하고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불고기 피자를 잘라주는 걸 예로 들어봅시다. 아무리 정성스럽고 슬기롭게 자른다 해도 어떤 조각에는 불고기가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조각에는 밀가루 반죽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채식주의자라 난 밀가루 반죽만 먹을 테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고기 피자 본연의 목적, 즉 불고기 많이, 이게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적 같은 놈, 그렇죠, 욕 아닙니다. 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상대인 적, 그리고 놈은 옛말 사람을 뜻하는 노미의 준말이고요. 서로 적 같은 놈이라 칭하며 뜻을 모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판사가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뀔 때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 재판에서 5년을 끌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래알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덩어리도 작아요. 결국 피고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공유자들은 재판에 신경도 안 쓰고 참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판사는 현금 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불참했으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죠. 그냥 피자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지라는 결정을 내려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이 나온다 해도 그 후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모래알이고 서로가 남남인데다 기껏 반대하고 나서서 뭔가를 잃어봤자 먹을 덩어리가 작은데 누가 팔걷고 나서겠냐고요. 코딱지만한 공유토지로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불만이었는데 이걸 팔아서 돈으로 나눠준다니 오히려 반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나를 수호신 비슷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재판 속결입니다. 그리고 만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결국 판사는 현금 판결을 내려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토지만 매각, 즉 건물이 토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죠. 이렇게 미등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차저차해서 토지를 잘라주면 그 자른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데다가 불고기 피자에 삼겹살, 푸아그라 등등을 더 올려서 공평하게 잘라줘야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러려면 자르는 데만 100년 내지는 100만 년은 걸릴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분할 결정이 나오기 쉬운 겁니다. 현금 분할 결정이 나오기 쉬운 거예요. 현금 분할 결정이 나오게 되면 토지 전체, 그러니까 183제곱미터를 팔아야 하는데
건물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일반 매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법원은 경매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낙찰받고 경매 넣기까지 미적거리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4개월 만에 끝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래알인 줄 알았던 그들 중에 갑자기 본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집을 하고 현금 분할도 반대하고 현물 분할도 반대합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들은 현물로 자르려고 하고 경매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적, 그렇죠. 적 같은 나를 제거하고 싶겠죠. 야간에 찾아와 불을 지른다던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톱으로 잘라 제거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건 대가가 좀 클 테니 좀처럼 시도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라고요. 결국 나를 찾아오겠죠. 돈을 등에 지고 말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나는 대가를 받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700에 샀고 시세가 그렇다 해도 내 지분이 필요한 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까요? 따블인 1400도 기꺼이 주고 싶겠고 2000인들 아깝겠냐고요. 불을 지른다거나 브레이크를 톱으로 자르는 것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적잖아요. 자, 토지만 경매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칭하더라고요. 이때 감정가는 700여만원 곱하기 15가 되겠죠? 1억 500여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그 가격에 바로 낙찰된다면 나는 닥쳤던 개가 되겠죠. 배당받아봤자 본전 내지 손해겠죠. 하지만 바로 낙찰될까요? 건물의 상태를 보자고요. 이리저리 땜빵하고 썩었잖아요. 허름하잖아요. 이리저리 깨진 게 보이시죠? 이걸 처리하자면 골치 아프고 1억 500 이상의 토지를 낙찰받아봤자 대출도 안 해주고 건물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먹을 것도 없다는 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모를 리 없는데 이걸 사겠냐고요? 아마도 유찰이 될 겁니다. 유찰되고 또 유찰되어 적정한 가격에 이르게 되면 사는 거죠. 누가? 내가. 경매 넣은 내가 사는 겁니다. 썩어타면서 왜 사냐고요? 살만하니까요. 자, 토지 전체를 낙찰받은 이 물건의 지상에는 여전히 건물이 있겠죠. 이 건물을 처리해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출발점을 철거 판결을 내려줄지 그것부터 고려하자고요. 판사가 철거 도장을 쾅쾅 찍어줄까요? 구독 도장을 찍어주시나요? 여기를 봅시다. 무슨 말이 있나요? 타인 소유의 제시의 건물, 그게 있다고 했죠? 봉부상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이나 기타 공적 장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짠! 있네요. 누가 지었을까요? 최아무개가 지었네요. 9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만일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였다면 판사는 철거 도장을 저 멀리 집어던져 버릴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면 토지가 팔리든 건물이 팔리든 뭐가 팔리든 상관없이 그 건물을 때려 부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파는 게 합법인데 그걸 부술 수 있다면 어떻게 따로 팔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동일 소유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96년도 공유자 이름을 보자면 최 씨의 치읓자도 안 보이죠. 그냥 97년도에 남의 토지 위에 최 씨가 건물을 지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불법이라 하고요. 판사 역시 불법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든 말든 불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후일
토지 전체가 경매로 팔리게 되면 철거 대상이 되는 거겠죠. 완전한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부터 막 나가는 겁니다. 철거 판결을 받았고 또한 부당이득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토지를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치면 부당이득금을 5천만 원을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5천 받고 5천 더! 그렇죠. 감정가 1억여만 원을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시세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기 나름입니다. 이쯤 되면 효능감 쩌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일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지불을 게을리해서 받아야 할 돈이 쌓이고 쌓인다면 건물을 경매에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철거가 확정된 건물이겠죠. 철거 판결을 받아 곧 없어질 건물을 누가 입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같이 그런 것도 낙찰받아 여차저차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저같이 도레미에서 미를 치는 놈이나 하는 거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계속 유찰될 것이에요. 떨어지고 떨어진 후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드는 가격에 토지 소유자인 내가 낙찰받는 것이죠. 헐값에 사는 거죠. 헐값입니다. 토지를 샀더니 건물이 1+1 그게 되는 거라고요. 자, 건물을 1,0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았다 치고 형식적 경매로 넣은 토지를 5천만 원에 받았다 치자고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에 달려 있겠지만 일단 편의상 그렇게 가정하자고요. 가정하는 겁니다. 자, 결국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요? 6,700여만 원이죠. 공매 낙찰가 700여만 원, 그리고 형식적 경매 낙찰 5천여만 원, 건물값 1,000여만 원. 그런데 이게 다인가요? 구독! 아니죠. 부당이득금은 그건 건물 소유자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경매 놓은 건물 배당금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건물 경매 놓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가정하고 1억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50여만 원이 될 테니까 6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제 들어간 돈은 6,100여만 원이 되겠네요. 시간이 좀 들기는 했지만 해수욕장에 붙어있고 도로에 붙어있고 고속도로 IC도 가까운 데다가 비행장도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6,100여만에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요. 펜션으로 쓸 수도 있고 펜션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이걸 일반 매매로 판다면 1억은 더 받아야겠죠. 적어도 땅값 이상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걸 좀 쓸만한 것으로 떼 빼고 가는다면 1억 5천 이상 2억도 충분하겠죠. 자, 이래도 코딱지만한 땅이 비호감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안 좋은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면 비극이 왜 있겠냐고요.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흐름이. 그걸 목표로 시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비슷하게도 갑니다. 700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해변을 주름 잡아버리는 거죠. 700의 날갯장이 수많은 차익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이에게 큰 힘이 되죠. 특히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파등의 경매 세상이나 카페 정년 없는 실전 경매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그곳에서 기초 지식을 쌓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